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운용자들끼리의 대담,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하락장에서 사실은 운용자들은 솔직히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씨, 현금 갖고 있었다. 이때 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쐈네. 이런 아쉬움들. 저 같은 경우는 싸서 샀는데 더 싸졌네. 이런 아쉬움들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 아쉬움이고 고객분들 엄청나게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예, 이게 떨어지면은 더 뭐 시장이 온통 세상 천지가 경기 침체와 뭐 몰락이 그냥 눈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막 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막 어디서 듣고 더 나빠진다면서요. 뭐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요동하고 심리가 이제 흔들리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게다가 내 계좌가 떨어졌으니 뭐 시장 대비로 조금 덜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있으니 세상 무너진다는데,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더 빠지면 나는 이제 하나도 못 건져, 뭐 이런 공포심들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럼요. 제가 93년에 업계에 입문을 해서 지금 거의 29년, 30년 차 됐어요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시기가 1998년, 2000년 이때. 네. 예. 그때가 이제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 네. 예. 아시아 금융위기 요 때고요. 사실 2008년, 2007년, 2008년 이때 제가 그때 엄청나게 비관론자였으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이클은 있죠. 네. 경기적인 사이클이 여러 번 있었고, 뭐 한 번 빠지면 20% 정도 빠지고, 뭐 이럴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에 2019년에 붐버스트 사이클을 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PT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뿌렸었을 때는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고용 부분, 그다음에 방산비 증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체 긴 사이클이 약간 왜곡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장에 있어서 주식을 던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전략이 저는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점점 더 그 2007, 8년도에 있었던 그 하락장, 그 다음에 1998년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있었던 그 하락장, 네. 그런 하락장이 당장은 아닌데 네. 2024년 이후 또는 2026년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포지션을 바꿀 거예요. 네. 예, 저는 긴 사이클로 놓고 볼 때 10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마 이번에 올 수도 있다. 근데 미리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의 개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오면 훨씬 더 가공스러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사실 돈의 양으로만 따지면 설마 인플레 오겠어? 라고 안심하던 사람들을 지금 난리 나게 할 정도로 돈의 양이 많이 풀렸고 시중에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과거 같은 수준의 어떤 금리 수준, 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우리가 맛보았던 금리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하방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쉽게 금리도 못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꺾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일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예대율, 예대율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엄청나게 소비가 셀 거다. 네. 게다가 또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으니까 셀 거다. 네. 다 제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지옥을 맛볼 수 크래쉬가 있다. 온다.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셀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온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고 여기에 또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이만큼 높으면 예대율도 유지가 된다면 예대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거는 거품이 올 거란 거죠 먼저. 그래서 먼저 거품이 오고 그 다음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레이커먼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디플레 환경에 금리를 조금만 높이면 시장이 죽어버렸는 3%의 금리, 2.5%의 금리도 못 버티던 시장 체력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특별히 그런 거를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비를 하면 당연히 지옥이 오죠. 금리를 한 4%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 가봐야 알지. 실제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갖고 의외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 소비 활동을 해. 그러면은 경기가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실질 GDP는 좀 떨어질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오면은 주식은 오히려 그렇지. 위로 먼저 쏘온다는 거죠. 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용자로서 이런 우리의 자세가 공격적이지 않느냐. 저는 공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위로 쏜다고 해서 위로 튄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헤드 앤 숄더라고 치면 헤드는 봤다고 치자. 네. 만약에 봤다고 치면 2024년도까지 다시 숄더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숄더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숄더가 헤드 바로 위. 아니 바로 위가 아니라 뭐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다.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로 보자고 치면 그것이 2024년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아니면 2023년 초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앞으로 6개월 뒤에. 6개월 뒤 또는 1년 반 뒤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그때 시기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시장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다 버리고 알파 투자만 해놓으면.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평균 밸류에이션을 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PER 16배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끝났네. 이제부터는 각계의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라고 칩시다. 예? 네, 그러면 저는 적정 PR이 20배라고 봐요. 5%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6배는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야, 그건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완전히 헤징을 해야 되냐라는 전략은 완전히 고점을 다 봤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항상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열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침체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지난번 12월 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우리가 크립토를 놓쳤네 이러면서 버블이 있었네. 크립토까지 시장 합치면 버블 맞았네. 지난 12월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보니까 밴드 상단이니까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밴드 상단 왜 못 들어? 한번 이번에 신기록 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일부 좀 했었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고점이 저희의 계산으로는 물론 저희가 뭐 너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틀리겠지만 크립토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고점이 닷컴 버블에서 봤던 고점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봤던 그런 고점 7년 2007, 8년 봤던 고점보다는 훨씬 낮은 고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닷컴 크립토를 포함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는 미친 가격이 한번 나온 거니까. 그걸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시장 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또 그러다 지금 크립토가 왕창 죽었잖아요. 사이즈가 확 줄었단 말이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뭐 몇 프로? 그죠? 그럼 그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M2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M2는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했었을 때 이번에의 고점이 저는 어딜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로 들고 간다면 저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는 건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때는 결국은 포지션을 그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갈지 몰라도 한 25% 덜어내서 네. 그 25%를 가지고 인버스를 사서 헤징을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든 뭘 하든 3배는 안 되는데. 아니, 어쨌든 그래봤자 뭐 전체 포지션이 순노출은 제로고 근데 전체 노출로는 100%보다 150%가 되는 거죠. 예, 150% 되니까. 150% 되는 거죠. 예, 크로스 익스포저가 150%고 넷 익스포저는 영은 저기 그 레버리지를 쓰면서 25%의 레버리지를 쓰면서 2분으로 만든다는 그런. 네. 어려운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안 쓰고 50% 들고 가고 50으로 인버스를 사놓고 하면 이 50이 수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를 내주면 네. 그죠? 그러면 10%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여기서 반 까먹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타이밍이 오긴 올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먼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옛날부터 비관론을 펴봤기 때문에 네. 너무 먼저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힘들어. 네.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네. 진짜 그거의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지옥을 하방 배팅을 일찍 했는데 계속 상방으로 가. 네. 그거는 버티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예를 들어서 상방을 얘기를 하다가 빠지잖아요. 네. 그건 버틸 수 있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거든.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갈 수 있거든. 역사상 S&P 평균 성장률은 상승률은 한 8에서 9%좀 되니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연수익률 두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로 너무 일찍 너무 꺾어서 일찍 해서 하방을 생각했다. 하방을 생각했는데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16,000이 적정 가격이 칩시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거품이 일어나면요. 그게 3만도 가요. 그러니까 17,000 돼가지고 꺾었을 때 예를 들어만 23,000 가버리면 이미 똑같은 피토한다. 얘기해 드릴까요? 이 얘기. 코스피가 1,700일 때 얼마나 베어 얘기 많았는지 기억나세요? 작년도? 네. 21년도에? 네. 그때 많이 했죠. 예, 많이 얘기했고 예. 근데 그게 3,000 얼마 갔어요? 네. 그렇죠. 100%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저는 그때쯤 역대 최강의 강세장이 온다 대담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어는요.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베어를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센 베어를 얘기를 할 때는 확신이 90% 이상이었을 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90% 이상이었는데도 1년 넘게 틀려. 그럴 수 있죠. 마이클 버리도 1년 넘게 틀렸잖아요. 예. 네. 그걸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네. 오히려 상방 조심하는 것보다 하방 외치는 걸 더 조심한다. 저는 그걸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지옥이다. 경험해본 결과 잘못 맞추는 게. 네. 근데 왜 요즘에 근데 이렇게 되냐면 원래 그 두뇌 활동에서 그 이익에 대한 효용 대비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역효용이 3배 정도 높다고 다니엘 커너먼을 비롯한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 거 맞추면 스타 정도 됐지만 내린 거 맞추면 영웅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릴까요? 영웅이 제가 됐나요? 안 됐죠. 그때 왜냐면 합방 맞춰서 합방 맞춰서. 너무 일찍 맞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네. 운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그거는 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운이냐 말씀드리면 그 하방 잘 맞힌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으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강연이나 이런 걸로 돈 번 거 말고 투자로. 그래서 좀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운용자들끼리의 잡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오늘 얘기를 여러분 나눴는데 조금 함축적인 얘기도 많기 때문에 좀 듣다가 조금 좀 뭔 말이지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왜 잘라 들어갔냐면 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얘기 길게 못하게 하고 중간에 치고 들어간 거 그건 좀 실례를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전혀 뭐 저는 항상 즐겁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끼리야 이해가 되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고 그냥 그 운영자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운영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반등 조금 하는 구간에서 꽤 많은 손실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아마 한국 시장이 그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비슷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거꾸로 안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졌다고 해서 운용자들이 여기서 현금을 몽땅 들고 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해소가 되겠죠. 현금을 몽땅.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정말 거지 되는 거죠. 정말 거지 됩니다. 쫓아가기도 어려워요. 못 쫓아가고 쫓아갔다가 또 잘못하면 또 고점 그때 한번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답은 기업 자체에 있다. 시장의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가 우리를 결국 좋은 파라다이스로 인도를 해줄지 여부가 걔네들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기업에 저는 집중하자. 여기서 하나 더 더하자면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컨벡션이 있는 업종이든 종목이든 간에 몰빵 투자하시면 거의 항상 지옥을 맛봅니다. 하셔도 돼요. 저는 몰빵 투자 하셔도 되는데 해도 되는 단계에 가서 하세요. 해도 되는 단계. 왜냐하면 저도 몰빵 투자하다가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몰빵 투자 지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몰빵 투자하시면 진짜 녹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트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작이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몰빵을 했다. 반도체 좋다고 계속 하셨으니까. 그럼 아작이 났겠죠. 지금 아작이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잘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빠질 때 이게 버텨주고 이게 빠질 때 이게 또 버텨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니까 그만큼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숨쉬기 힘드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몰빵 투자를 하시려면은 진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회사 사장보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 기업과 잘못할 때. 그 기업과 나는 영원히 동행할 거야. 뭐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어설픈 나의 확신으로 투자하셔가지고 큰 코 다치니까 레버리지는 전체 하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제 고객 중에 레버리지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증권회사 직원한테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는 제 고객 중에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당연하죠. 네, 제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수익이라는 게 요즘 증권사에서 되게 중요한 수익인데 너무 중요하죠. 제가 꼴등이에요. 꼴등. 저도 그럴걸요? 꼴등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안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뭐 우리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게 있다면 좀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지금 같이 시장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완전 밀착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 구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베테랑도 정말 쉬운 장 아니고, 그래서 시장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너무 과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길게 생각하시고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보다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우리보다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실은 수익률 잘못되면 진짜 잠이 안 오잖아요. 낸시 펠로시 대만 간다니까 잠이 안 오잖아.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너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몇십 년에 한 번 있는 일이 계속 벌어지네 너무 센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개인 투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옆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뭐 조언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